한국 기술로는 역부족일 겁니다. NSA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분석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3년 전 서울에서의 연수가 떠올랐죠. 한국의 보안 기술은 정교했고 무엇보다 빠르고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서, 그것도 국가안보가 걸린 회의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건 아직도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미 국방 사이버망 일부가 감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침투당했습니다. 전투지휘 체계의 일부분이 마비됐고 공격자의 정체는 끝내 추적되지 않았죠.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계 해커 조직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저는 단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요. 과연 그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이크 로렌스입니다. 미국 NSA 산하 사이버 방어국에서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로그를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역추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정부 보안이었고 ROTC를 통해 군 경력을 마친 후 NSA로 전직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총과 탱크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전장은 서버와 위성망 그리고 알고리즘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1초의 지연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2025년 3월 9일 오전이었습니다. 국방부 산하 분산전장관리 시스템 일부에서 이상 응답이 감지되었고 전투 시뮬레이션 모듈이 중단되었으며 위성 링크 응답이 8초간 지연되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결함으로 간주됐지만 정밀 진단 결과 내부 알고리즘 구조가 일부 변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침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투는 단순한 해커의 장난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체계적으로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CIA 내부에서도 긴급 분석팀이 구성되었고 저 역시 그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루트를 열어두고 침투 시점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는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고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된 삭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가진 적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시스템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기존 방식으로는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소행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아무도 확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공포와 불신만이 커졌고 시스템은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에서만 해답을 찾고 있었지만 어쩌면 바깥에서 그 해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나라가 스쳤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받았던 연수가 떠올랐고 그곳에서 경험한 기술력과 대응 방식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참고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다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작지만 중대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한국을 먼저 언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정보기관 회의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건 보통 주류 방어 체계에 대한 불신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 국방 시스템 내부 보안 이슈에서 외국 기관의 조언을 구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감정이나 의심이 아닌 직감에 가까운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 이 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연수를 빌미로 서울에 있는 국정원 산하 해킹 대응 기술센터와 접촉했습니다. 이른바 KNDC라고 불리는 그 기관은 제가 몇 년 전 3개월간 현장 연수를 받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원격 진단 로그를 보내주십시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기술적 자신감과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까지 미국은 자국 외 보안기관에 시스템 로그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규정 위반일 수도 있었고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칙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 6개를 정리하고 암호화해 전송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두 번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서브코어 3번에 침입 흔적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이 3개 확인됐고 역추적 가능성은 68%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정이나 일반적인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치는 실행 가능한 수치였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국 내부 어떤 기관도 보여주지 못했던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국방망을 보면서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깊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KNDC가 보내온 분석 보고서를 국방부 통합실에 비공식 경로로 전달한 뒤 내부 회의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와 패턴을 기반으로 작성된 한국 측 보고서는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정밀함을 갖추고 있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상급 기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고위 참모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처음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리가 아닌 데이터로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KNDC에서는 후속 지원을 제안해왔고 해당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보완을 위한 간단한 코드 패치와 네트워크 모듈 재정비 계획까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 대응 속도는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시범적으로 패치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48시간 후 국방부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패치는 기존 평균 응답 속도를 약 12% 향상시켰고 특히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탐지율은 34%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KNDC 측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격 진단 툴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함께 테스트해보고 싶다고요. 며칠 후 한국 측에서는 초소형 AI 감지 모듈을 기반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 샘플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모듈은 전체 보안망을 대체하진 않지만 침투 초기의 조짐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몇몇 민간 기술 기업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연구 중이었지만 이처럼 군사적 환경에 특화된 구조는 처음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테스트를 시작했고 새벽 늦게까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논의가 이어졌고 그 가운데 저는 서울 출장 요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메일과 로그 파일만으로는 이 시스템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전보다 공항은 더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질서와 기술적 감각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KNDC 센터에 도착하자 팀장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그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협이 단순한 해킹이 아닌 전략적 교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에 대비해 자체 전장 사이버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낯선 충격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미국 중심의 구조 속에 있었기에 이런 대비는 오히려 생소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이런 유연하고 빠른 대응 체계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산 기술 자료를 꺼내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였지만 이제는 진지한 선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모든 흐름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비공식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표면화되자 내부 저항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은 보수 성향의 국방정보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기술, 특히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의 시스템을 주요 방어 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원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와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암묵적으로 보내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위 장성들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데 굳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국방부 사이버안보국 실장은 조심스럽게 KNDC 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응 지연 시간 감소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 사이에서 회의는 점점 팽팽해졌고 저 역시 발언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든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이후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일부 인사들은 고개를 떨구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일부 언론에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외국 기관에 군사 보안 정보를 넘기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정치적 이슈로 사안을 몰아갔고 일부 정치인은 청문회 소집을 언급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를 지키며 KNDC와의 모든 자료 교류 내역을 정리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팀원들과 밤을 새웠습니다. 한편 KNDC 측은 한국 내부에서도 해당 이슈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전해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사이버 공격 시도는 계속됐고 탐지 시스템은 매일 수백 건의 이상 접속을 탐지해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NDC 시스템이 탐지해낸 접속 패턴 중 일부가 기존 미국 시스템에서는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작지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이를 본 몇몇 분석관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차이다. 마침내 NSA 부국장이 비공식 회의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출처보다 생존율이 더 중요하다. 그 말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면 아래 조용히 움직였던 KNDC 기술 테스트가 점차 확대됐고 내부 반대파의 목소리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위신과 정치의 계산이 얽힌 문제였고 따라서 이 저항은 단순히 한 번의 회의로 끝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그 효과는 점차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였습니다. 저는 아직 설득해야 할 이들이 남아있었고 동시에 한국 측과의 신뢰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항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내부 테스트를 넘어 실전 환경에서의 시스템 적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비공식 절차였지만 국방부 일부 인사들과의 협의 끝에 제한적인 파일럿 운영 승인을 받았고 KNDC 측도 이에 대해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조지아주의 외곽전자 감청기지에 KNDC의 탐지 모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지는 과거부터 통신 신호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곳으로 민감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실제 위협이 감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설치 작업은 비공식적이고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KNDC 기술진은 직접 입국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측 엔지니어들과 함께 코드를 통합하고 응답 모듈을 점검하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냈습니다. 모든 절차는 기록으로 남겼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대체 백업도 마련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된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고 저조차도 의심과 기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새벽 시스템은 작게 진동하며 알림을 띄웠습니다. 비정상적인 패킷이 서부 위성중계소 경유 라인을 통해 유입되었고 패턴 분석 결과 KNDC가 제공한 위협 시나리오 중 하나와 87%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해당 노드를 차단하고 로그를 보존한 뒤 기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침입 시도는 완전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적으로 대응해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분명한 승리였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파일럿 확대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두 번째 기지로 애리조나 남부에 있는 위성통신 단말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더 많은 트래픽이 오가는 핵심 노드였고 실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도 설치는 조심스럽게 진행됐고 KNDC 측은 AI 학습 기반 응답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위협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며 반복되는 공격에 대한 예측 능력을 강화하는 구조였고 몇몇 동료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적용 5일째 되는 날 시스템은 두 번째 경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고 새로운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AI 모듈은 기존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찾아냈고 조기에 탐지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성공은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점점 KNDC 기술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 가능성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직도 일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고 더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자료와 안정적인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수치와 탐지 시간 응답률 이상, 트래픽 대응 속도 등 가능한 모든 요소를 정리했고 이 자료는 향후 최종 보고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 기술이 아니라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안보 모델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모델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가 종료되고 나서 저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통합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성과 요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침투와 대응 과정의 전반을 기록한 종합 자료였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이 보여준 정밀함과 대응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NSA 부국장에게 제출되었고 이후 국방부 사이버안보국 국장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마다 참석해 발표를 했고 KNDC 기술이 탐지해낸 위협 패턴과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이 기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2주 후 저는 CIA 사이버보안국 실무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KNDC 측의 대응 알고리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고 저에게 기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과의 협력은 내부 비공식 라인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백악관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KNDC 기술이 미국형 위협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일부 보수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점점 그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장면은 7월 초에 있던 미 국방청 주최 사이버 방어 국제 포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한국과의 공동 기술 협력 진행 상황을 공개했고 KNDC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청중에는 여러 동맹국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있었고 저는 발표 직후 여러 명의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작 도입했어야 했다고요. 그 무렵 유럽 주요 안보 매체들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언론은 미국의 기존 방어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고 영국의 한 국방 전문지는 KNDC 기술이 나토 차원의 사이버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이 일이 단지 한 부서나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적 구조 속에서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미국 내 여러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 KNDC 시스템의 구조와 성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산복합체 중심의 기술 우선주의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성능은 입증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KNDC는 이번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일부 사이버 교육기관과 교류를 확대했고 시범적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전달된 짧은 감사 서한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고 실행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고 제 이름과 함께 한국 측 기술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그때마다 다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 위에서 시작된 기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데이터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분석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기를 직면한 타인을 향한 책임감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였고 결국 조직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엔 한국에서 온 작은 배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